여보, 우리 엄마 위암이래.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대. 하지만 전화 너머 남편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위암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꼭 수술해야 해. 너네 가족 일은 너가 알아서 해결해. 민수는 하와이 해변가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 아직도 안 죽었어? 명줄 참 질기네. 어차피 늙어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뭘 그리 오래 사나? 빨리 죽어야 병원비도 안 들잖아.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럭셔리한 비치웨어를 입은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로는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발 700만 원만 있으면 엄마 살릴 수 있어요. 됐어. 나도 휴가 중이라고. 왜 맨날 네 엄마 이야기만 해?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는 여행 왔는데 왜 이리 전화를 자주 한다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아들, 귀찮은 전화 빨리 끊고 수영하러 들어가자.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시어머니 뒤로는 하와이의 화려한 리조트와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일 -2.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술비와 입원비로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말입니다. 700만 원. 수진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지만 하와이에서 사치를 부리고 있는 시댁에게는 여행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여자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하얀 가운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 수술해 주세요. 돈은 꼭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암 3기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700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700만 원 수진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그녀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수진은 병실로 돌아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 차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돈 마련해 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기력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림일 -2. 며칠 후 수지는 여행을 다녀온 남편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암이래. 7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대.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 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보, 제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됐어. 나도 회사 일로 바쁘다고. 매일 네 엄마 이야기만 하면 짜증나.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요. 아무리 친정 어머니라고 해도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럼 대출이라도. 대출? 우리 집 담보로? 미쳤나?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일 -3.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그 여편네 수술비 하나 없어서 그 모양이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화를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좀 이따 통화해. 엄마 옆에 수진이 있어. 뭐? 사실인데 어떠냐? 그리고 들으면 좀 어떠니?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 엄마한테 왜 뭐라 그래? 네 엄마나 잘 챙겨.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혼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로 내세울 것도 없었고 소득도 변변치 않은 주부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진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도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괜찮아, 이해해. 고마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림이 -1.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물려줄 게 많이 없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요. 서랍 깊숙이 봉투가 있다. 그것만은 내가 가져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평생 모은 마지막 선물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하신 것은 딸의 미래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 혼자 살아요?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가족분, 이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림이 -2.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문객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갈까? 하와이 어때? 좋지. 골프도 치고 쇼핑도 하고 호텔은 특급으로 잡아야지. 기대된다. 하와이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 하나씩 사자.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던 수진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생생히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차갑게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행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우울해할 필요가 뭐 있어?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야. 당연한 거지, 뭘. 그래도 예의라는 게. 예의? 너나 예의 지켜.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는 거야.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식구들이 어디 있나? 상주가 저렇게 우는데. 수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림이 -3.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랍을 뒤져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다.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 한 채가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것만은 내가 살아가라고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알아다오. 시집가서 고생만 하는 내가 안쓰러워 평생 아껴 모은 돈이다.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아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프신 것도 모르고 딸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니 15억 원이 넘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허름한 단칸방에 살면서도 딸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수지는 서류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었습니다. 그림 3-1. 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은 예정대로 하와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시어머니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하와이 가서 실컷 놀아보자. 1등석 좌석에 앉은 시댁 식구들은 마치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기내식도 특별하네. 역시 1등석이야. 승무원들도 친절하고, 아, 기분 좋아. 하와이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쇼핑부터 해야지. 명품 매장 다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기내에서도 승무원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와이 가서 특급 호텔에 머물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도 들떠서 말했습니다. 엄마, 골프장도 예약했어요. 하루에 50만 원짜리로요. 그래야지. 싸구려 골프장은 안 돼. 그들은 수진의 어머니가 운명하신지 불과 사흘 만에 하와이 이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림 3-2. 한편 수지는 집에서 혼자 상복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내온 하와이 사진들이 핸드폰으로 계속 날아왔습니다.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달린 댓글들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하와이. 천국이야. 이 가방 300만 원인데 너무 예쁘지? 골프장 그린피만 50만 원. 역시 특급은 달라. 레스토랑 코스 요리 1인분에 20만 원. 맛있어.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 왔을까요? 엄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어머니의 자상한 미소만이 액자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식사를 차려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림 3-3. 하와이에서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여러 개씩 사들이고 에르메스에서 스카프를 고르고 샤넬에서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이 뭐야 쓰라고 있는 거지. 엄마, 이 가방 600만 원인데 뭐 어때? 사. 평생에 한 번뿐인데. 시댁 식구들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펑펑 써댔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섬 투어를 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야, 이거 랍스터 한 마리에 20만 원이야. 그래도 하와이 온 김에 제대로 먹어보자. 골프 레슨도 받고 스파도 받고 아, 정말 좋다. 마사지 한 번에 30만 원이래. 비싸긴 하지만 받아보자. 그들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쇼핑몰에서 명품을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 요트까지 대여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요트 하루 대여비가 500만 원이래.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데. 뭐?
시어머니는 SNS에 사치스러운 사진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하와이 최고. 역시 돈이 있어야 인생이 즐거워. 마치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사 -1. 하와이 여행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럭셔리 호텔 수영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기분 좋다. 하와이 최고야.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하지만 발을 헛디딘 순간 시어머니는 수영장 가장자리 대리석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어머나. 큰일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 불러주세요. 이분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하와이의 평온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나게 술을 마시며 놀던 시댁 식구들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림사 -2.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된 시어머니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수술비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2만 달러예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미국 의료비는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최소 한 달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총 비용이 대략 5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안 되나요? 보험회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레저 사고는 보장 제외 조항에 해당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림사 -3.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2,600만 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하루에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일주일만 지나도 2억 원이 넘겠어요. 민수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돈을 보내주세요. 하루에 3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3천만 원? 하루에? 네. 미국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댁에서 그런 큰 돈을 바로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허영을 부리며 살았지만 정작 현금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럼 어머니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방법을 생각해 보자. 시댁 식구들은 전화기 너머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1.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투자했던 회사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2억 원을 투자했던 돈이 모두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3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채권자가 민수에게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억 원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이 보증인으로 사인했으니 책임지셔야죠. 하지만 변명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당신 책임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이 사실을 하와이에서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까지 파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림 5-2 시댁 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이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매 공고가 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시세가 7억 원 정도인데 담보대출이 9억 원이에요. 완전히 깡통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도 2억 원 빚이 남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는 다 망해. 하와이에서 어머니는 계속 누워있고 병원비는 하루에 3천만 원씩 나가고 민수는 사기당해서 5억 원 빚지고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회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하와이 여행 같은 거 가지 말았어야지. 누구 잘못이냐? 다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지. 이런 일이 생길 줄. 그림 5-3 매일매일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세요. 채무 변제 기일이 지났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또 독촉이 왔습니다. 이자만 하루에 1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시댁 식구들은 식탁에 모여 앉아 쌓여가는 독촉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대출 상환 독촉장, 카드 연체 통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제 어쩌지? 정말 망했어. 하루에 3천만 원씩 나가는데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대. 친척들도 다 피하고 시댁 내부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왜 말리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뭘 해? 가족 간의 화합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혈육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 달라져? 일단 돈부터 구해보자. 어디서 구하는데? 방법이나 있어?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뭔가 받았다던데. 설마 그 여자한테 손 벌리자는 거야? 지금 체면 차릴 때야? 그림 6-1 한 달 후 민수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도와줘. 수진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하와이에서 사고를 당하셨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요? 남긴 아파트 있잖아. 그거라도 팔아야 우리 어머니를 살린다. 수진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먼저 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루에 3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 일주일만 더 지나면 3억 원이야.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가족이잖아.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문제예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어디 계셨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건데.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림 6-2 그때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아파트 하나면 우리 어머니 살릴 수 있어. 며느리 된 사람이 시어머니를
그냥 죽게 놔둘 거야? 인정머리도 없나? 시댁 식구들은 수진을 애워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이었잖아. 우리 어머니는 아직 살 수 있다고. 시댁을 생각해야지. 이 몰지각한 여자야. 아파트 하나가 뭐 그리 아까워. 우리 어머니 목숨보다 집이 더 소중해. 그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평생 죄인으로 살 거야. 양심도 없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수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혜요? 어떤 은혜 말씀이세요? 그림 6-3. 하지만 수지는 아파트 열쇠를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뭐라고? 제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들은 하와이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 당신들이 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나요? 제가 700만 원만 달라고 애원했을 때 도와주셨나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네, 달라요. 그때는 제가 무력했지만 지금은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힘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저에게 남겨주신 그 집은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럴 거야? 네,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와이에서 펑펑 쓰신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내셨어야죠. 너 정말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분노에 떨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림 7-1. 수진의 단호한 거절에 시댁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돌아와. 이 몰지각한 년아, 시어머니가 죽으면 내 탓이야.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무 잘해줬나?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혔고 신용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림 7-2. 결국 시댁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이 병원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이미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퇴원이요? 어머니가 아직 의식도 못 찾으셨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비를 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이곳저곳 돈을 빌리려고 뛰어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도 문전박대당했어. 친척들도 다 전화를 안 받아. 친구들도 피하고. 정말 막막하다. 채권자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이자만 하루에 2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 집이라도 빨리 처분해. 그림 7-3.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비 미납으로 강제 퇴원당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항공료와 의료진 동행 비용만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하와이의 한 요양원에 맡겨졌지만 그마저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몇 달 후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들 위해 군림하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낯선 땅에서 홀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와이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올 비용도 없습니다. 현지에서 화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올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간단히 화장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평생 허영과 사치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몰려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 내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집에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다 보고 있다. 민수는 창문 커튼 사이로 몰래 밖을 내다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림 8-1. 1년 후 수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엄마의 마음이라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진의 밝은 인사말에 손님들은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세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해주시던 레시피예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여기 와서 빵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특별해요. 수진의 베이커리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오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사러 오는 직장인들, 오후에 케이크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주부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사랑으로 구운 빵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 8-2. 수지는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특별히 만든 단팥빵이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이고, 수진이가 또 이런 걸.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저도 어머니를 잃어서 어르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어르신들은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수진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참 고맙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진짜 마음씨가 금이야, 금. 수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고 지역 축제나 자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사 온 후로 우리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러게요. 저 사람 보면 마음씨가 얼마나 예쁜지 알 수 있어요. 동네 부녀회에서는 수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부녀회 회장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아직 괜찮아요. 다들 수진 씨를 원하고 있어요. 그림 8-3. 반면 민수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지하 반지하 원룸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택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숨어 있는 거 다 보인다.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에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야? 이자만 6천만 원이야. 일주일 안에 돈 못 구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카페 앞까지 갔습니다. 번창하는 카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 안에서 수진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사과라도 해볼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그 사람 앞에 서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에게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수진이 그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이미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카페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엄마가 초등학생 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빵도 맛있어 보여요. 그러네. 여기서 케이크 하나씩 골라서 먹자. 와, 정말요? 딸아이가 신나게 뛰어다니자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골라. 엄마가 기다릴 테니까.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남긴 한 채의 집은 딸을 살렸고 탐욕으로 쌓은 사치는 결국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수지는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렸습니다. 수진의 베이커리 카페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도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라는 간판 아래 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손님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수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일어선 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빵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수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는데 사장님 이야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수지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책 출간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한 건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한편 그 시각 민수는 여전히 도시 외곽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야, 민수야. 또 도망쳤나?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몸을 웅크리며 숨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베이커리 사장이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추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라디오에서 수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자신은 이렇게 비참해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기일에 성대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를 추모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인사말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추모식 후에는 무료 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야.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해. 수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사랑을 잘 전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은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공헌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베이커리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어 전국에 25개의 매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다면서요? 직원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네, 사회공헌 부문에서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은 항상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장마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랑으로 구운 빵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수진은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민수는 결국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18억 원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구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더러운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모습은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의 면모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수진의 베이커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야. 매주 우리 같은 늙은이들 무료로 밥 먹여주시고 병원비까지 도와주시고. 그러게요. 어머니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런 분이 진짜 부자지. 마음이 부자야.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고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수진이를 소중히 여겼다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수진은 어머니 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에 예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비석과 함께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 싶어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는 것을요. 바람이 살랑 불어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아요. 계속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엄마의 사랑이 그랬듯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자는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잘 끝났다더라. 간 잘 쓸게. 이혼해주라. 민석이 이혼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박민석 씨 변호사입니다. 당장 서명해 주시죠. 민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귀 먹었어요? 꺼지라잖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킥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이혼하고 앞으로 네 인생 살아. 나도 간도 생겼겠다. 새 출발해야지. 여보, 미쳤어. 절대 못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서명을 거부하자 민석은 갑자기 발로 침대 프레임을 찼습니다. 아, 진짜 질질 끄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꼭 말을 안 듣더라. 금속 프레임이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술 부위에 충격이 전해졌고 서진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서진의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낼게. 정말? 그래. 장모님 수술비 내가 책임질게. 서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됐어. 우리 가족인데. 민석은 다음날 바로 2천만 원을 병원에 입금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엄마는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민석은 술만 마시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장모님 목숨 살렸잖아. 응. 고마워. 고마운 정도야? 2천만 원이야, 2천. 알아. 미안해. 평생 잊지 마.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술김에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친구들 앞에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모님 수술비 다 냈어요. 2천만 원. 우리 서진이 나한테 평생 은혜 갚아야죠. 내가 없었으면 장모님 못 살았을 거예요. 서진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도 한몫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민석이가 내 엄마 살렸잖니. 네. 어머님, 그 은혜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남편 말 잘 듣고 시댁일 열심히 하고. 네. 그럴게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이 참 복받았네. 사위가 2천만 원이나 내줬다며?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집 며느리 평생 고개 못 들겠어. 서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빚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석은 집안일도 시댁일도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응. 저녁은 알아서 먹고. 그래. 참,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준비 다 했지? 응, 했어. 잘했네. 내가 해야지, 당연히. 서진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평생 갚아야 할 빚.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게 불균형한 권력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민석은 회식이라며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어? 응. 물 줄까? 됐어. 민석은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구두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살린 건 남편이니까. 2천만 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서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침묵과 복종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서진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재발이었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민석은 옆에 있었지만 위로보다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쩌나? 뭐가?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확정. 엄마가 살던 아파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서진이 통지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뜻이야? 민석이 눈을 빛냈습니다. 재개발이면 보상금 나온다는 거잖아. 보상금? 그래.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네. 민석은 당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도 따라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평수면 5억 8천 정도 예상됩니다. 5억 8천? 서진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보상금은 약 5억 8천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확정되나요? 한두 달 안에 최종 통보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5억 8천이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서진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서명 좀 해줘. 뭔데? 상속세 절감용이야.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거. 공동명의? 그래. 우리 둘 다 명의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대. 서진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해? 당연하지. 세금만 몇천 차이야. 그래도 왜? 나 못 믿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장모님 수술비 낸 거 벌써 잊었어?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아니야. 미안해. 미안하면 서명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했어. 보상금이 확정되자 민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아파트 사자. 아파트? 응. 강남 쪽으로. 강남은 비싸잖아. 그래서 좋은 거지. 값이 오를 거야. 서진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 이게 기회야. 놓치면 후회해. 민석은 강남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공동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역세권에 소형 상가 하나 나왔대. 상가? 응.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돈으로 2개나 사는 거야? 그래. 지금이 기회야. 서진은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 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가도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친구가 좋은 투자처 알려줬어. 또? 응. 이번엔 확실하대. 여보, 우리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석은 점점 더 큰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도 가세했습니다. 서진아, 민석이 말 잘 들어야지. 네. 어머님, 남자가 돈 버는 거 막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박영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야, 요즘 부동산 대박이야. 그러게. 나도 하나 더 살까봐. 돈 있으면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또 좋은 정보 줬어. 이번엔 진짜 대박이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우리 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여보, 이 서류에도 서명 좀. 또? 응. 절세 때문에. 서진은 묻지도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민석의 투기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분양권이야. 대박 날 거야. 확실해. 서진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 엄마를 살린 그 돈. 그 빚이 서진을 짓눌렀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민석이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엄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걸,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은혜라는 이름의 빚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 숙임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민석이 쓰러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갑자기 토혈을 했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서진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알코올성 간경화 말기입니다. 네. 의사의 말에 서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간경화요? 네. 오랜 음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 가족 중에 공여 가능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서진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간경화래요, 어머님. 뭐? 간경화? 박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부축했습니다. 이식을 해야 한대요. 이식? 그럼 누가?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대요. 박영숙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검사 받을게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아내분이 가장 적합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영숙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부탁이야. 우리 민석이 좀 살려줘. 어머님,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 제발.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이잖아. 박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생각을 해? 어머님, 저도 무섭고. 무서워? 우리 민석이가 내 엄마 살렸잖아. 2천만 원 내줬잖아.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그 은혜를 잊었어? 박영숙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 우리가 다 냈어. 2천만 원. 알아요. 알면 당연히 해야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민석이 깨어났습니다. 서진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민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맞는다고. 응. 해줄 거지? 민석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나 무서워. 뭐가 무섭다는 거야? 수술이. 수술? 그깟 수술이 뭐가 무서워?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내 엄마 살린 거 잊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잊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서명 좀. 이게 뭔데? 수술비 보조금 서류야. 급하대. 서진은 서류를 보려 했지만 민석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해. 내일 수술인데 오늘 제출해야 한대. 그래도 왜? 또 의심해?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럼 빨리. 서진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다. 내간 일부를 떼어 남편에게 주는 거다. 이게 마지막 은혜가 되겠지.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 참자. 이번 수술만 해주면 빚은 다 갚는 거야.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을 이번에 끝내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서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석도 같은 층 수술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괜찮아요.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네. 19, 8. 서진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수술만 끝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서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몰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는 걸, 그 안에 재산 이전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은행 통장 해지 동의서가 숨어 있었다는 걸, 민석이 이미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간 이식은 수단이었고 최종 목표는 재산이었다는 걸,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지막 은혜라고 믿으며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뿌연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났구나.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야.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깼어? 서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응. 민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간 잘 쓸게. 응. 서진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다음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이혼하자는 소리지.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소개할게. 우리 변호사. 변호사? 서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죠. 잠깐만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이혼하는 거지. 민석은 태연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계획? 그래. 내 엄마 재개발 지역 산다는 거 알고 결혼했지.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술비 2천만 원? 그거 투자야, 투자. 5억 8천 건지려고 미리 넣어둔 거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현실이야. 민석은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져.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수술했어. 알아.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 내간 잘 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긴. 계획대로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명하시죠. 길게 갈 필요 없잖습니까?
서명. 못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왜?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서명 안 하면 어쩔 건데? 서진은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리고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침대 프레임을 발로 찼습니다. 아!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술 부위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서명 안 해? 쾅! 또 찼습니다. 아! 아파요. 빨리 서명해. 쾅! 쾅! 금속 프레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만. 제발.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민석은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야겠어요. 불러. 상관없어.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서진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안. 네. 좋아. 그럼 법원에서 보자. 민석은 돌아섰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아, 여보. 서진은 손을 뻗었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방금까지 수술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 간을 떼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뿌연 천장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혼자 퇴원했습니다. 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2천만 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간까지 떼어줬는데 이게 끝인가? 서진은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 이렇게 무거운 빚인 줄 몰랐어. 엄마를 살린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진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몰랐습니다. 이 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불씨가 붙는다는 걸. 서진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민석이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친여동생 최하은이었습니다. 하은아,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나 어떡하지? 언니, 지금 어디야? 집 앞인데 문을 못 들어가. 지금 바로 가. 하은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하은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서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진은 그제야 하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은아, 나, 괜찮아. 일단 우리 집 가자. 하은은 서진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니 앉아. 물 마셔. 서진은 물을 마시며 차츰 진정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진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회복실에서의 이혼 통보, 바뀐 비밀번호, 캐리어 하나. 하은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미쳤네. 나 어떡하지? 언니 가만히 당하면 안 돼. 하지만은 무슨. 저건 범죄야, 범죄.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은행부터 가보자. 은행? 응. 통장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진과 하은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통장 조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 5월에 해지됐는데요? 네. 해지요? 네. 5월 15일에 본인 방문으로 해지됐습니다. 서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월 15일. 그때는 수술 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왔다고요? 네. 본인 서명 확인됩니다.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술 전날 서류에 서명했었지. 그때 이미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15일 해지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은행도 똑같았습니다. 본인 서명으로 해지됐네요.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하은이 부축했습니다. 그날 서류에 서명했어. 뭐? 수술 전날 남편이 급하다고. 보험 서류라고. 설마 그게 통장 해지 동의서였나 봐.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식 계획적이었네. 마지막으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랑 상가 등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아파트는 7월 2일에 소유권 이전됐네요. 누구한테요? 윤다혜 씨요. 윤다혜?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상가도 같은 날 같은 분한테 이전됐습니다. 7월 2일. 그때는 수술 직후였습니다. 서진이 회복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 이거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적 사기야.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서명한 거야. 언니, 그건 언니가 몰랐잖아. 하지만 내 서명이잖아. 속인 거잖아. 그게 범죄야. 하은은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경찰서 가자. 경찰서? 응. 고소해야 해. 서진과 하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이태수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수술 전날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게 재산 이전 동의서였다는 거죠? 네. 본인 자필 서명 맞나요? 네. 맞아요. 이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본인 서명이 있으면 동의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속인 거잖아요. 그걸 입증해야죠. 증거가 있나요?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 녹음이나 문자나 뭐 그런 거 없나요? 없어요. 그럼 힘들 것 같은데요. 이태수의 말에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그래도 조사는 해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은이 말했습니다. 언니, 변호사 찾아보자. 변호사? 응.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 돈이? 내가 알아볼게. 법률 구조 같은 것도 있잖아. 하은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김도윤을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김도윤은 서진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증거요? 네. 5월 15일 서명한 서류 원본, 그리고 7월 2일 등기 이전 서류. 그건 어떻게 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김도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은의 집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천만 원.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엄마를 살린 은혜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투자였어. 5억 8천을 노린 투자. 나는 이용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끝까지 싸울 거야. 내 것을 되찾을 거야. 작은 불씨가 붙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큰 불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진 씨, 일단 이거 보세요. 김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월 15일자 서류였습니다. 서진이 수술 전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보험 서류 맞죠? 서진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첫 장은 정말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서류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통장 해지 동의서, 재산 이전 동의서, 인감 위임장. 이게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은 거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질입니다. 계획적 사기죠. 하지만 제 서명이 있잖아요. 억지로 서명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합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요? 네. 남편이 속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며칠 후 형사 이태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 씨, 경찰서로 좀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진과 하은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 통화 내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태수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윤다희라는 여자와 통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다희.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등기부에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내연녀로 추정됩니다. 이태수의 말에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연녀. 그리고 이 여자 앞으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수상하죠. 조사 하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정혜린? 박민석 씨 회사 전 비서였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나요? 네. 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서진은 하은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혜리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정혜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박민석 씨랑 사귀었습니다. 네. 2년 전쯤이요. 비서로 일하면서.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윤다희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윤다희? 민석 씨가 그 여자한테 넘어갔죠. 저는 차였고요. 정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요. 복수요? 네. 민석 씨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정혜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서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석 씨가 작성한 서류 원본이에요. 원본? 네. 서진 씨한테 서명 받기 전 원본이요. 서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진 통장 해지 동의서, 재산 이전 동의서, 민석이 직접 끼워 넣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비서로 일할 때 복사해뒀어요. 정혜린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요?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민석 씨랑 윤다희가 나눈 대화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편취 계획 다 들어있어요. 들어보세요. 카페를 나와 서진은 하은의 차 안에서 USB를 재생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몰라.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윤다희였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 수술 전날 긴장해 있을 때 받는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 안 돼? 문제 없어. 본인 서명 있으면 끝이야.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5억 8천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수술 끝나고 바로 이혼 통보하는 거야? 당연하지. 값만 받으면 할 일 끝이잖아. 하하, 진짜 완벽한 계획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하은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구나. 나는 그저 도구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이제 싸울 수 있어. 서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정혜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정혜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다희한테 버림받았거든요. 민석 씨가. 네. 그 여자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민석 씨는 이용만 당한 거죠. 그럼 민석 씨는 혼자 남았어요. 쓸모없는 간 하나 받고요. 정혜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기분. 혜린 씨, 서진 씨는 꼭 이기세요. 제발. 정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대신이라도요. 서진은 정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도윤 변호사에게 USB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김도윤은 녹음을 듣더니 책상을 쳤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결정적 증거예요. 김도윤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계획적 편취죠.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서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추가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로요. 네. 그리고 경찰에도 이 증거 제출하죠. 김도윤은 당장 이태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틀 후 이태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USB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형사님, 이 정도면 되죠?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구속영장요?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도주 우려도 있고요. 윤다희도요? 당연히 함께 조사합니다. 이태수는 USB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이태수가 나간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천만 원의 빚. 그 빚은 내가 질 게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의지만이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 이태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 씨,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정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체포합니다. 윤다희도요? 그쪽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추적 중입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민석은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민석 씨죠? 네. 근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사기?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 사기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하은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언니가 이긴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응? 재판이 남았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민석과 윤다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으면 몰라.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지.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작입니다. 조작? 음성 감식 결과 본인 목소리 맞습니다.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다희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연락 두절인가요? 네. 연락이 안 돼요. 검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윤다희가 해외로 도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 재산을 들고 도주한 겁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도 이용당한 겁니다. 검사의 말에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재산 원상 회복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소유권을 최서진 씨에게 환원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복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 재판만 남았습니다.
네. 최대한 무거운 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 본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서진과 민석이 마주 섰습니다. 민석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초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장모의 수술비 2천만 원은 투자였고 간 이식은 수단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판사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 엄마를 살린 그 돈이 얼마나 큰 빚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모욕도, 무시도, 폭력도, 재간까지 떼어줬습니다.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하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5억 8천을 노린 투자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평생의 족쇄로 만드는 건 폭력입니다. 서진은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은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되찾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기죄, 횡령죄가 인정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억 8천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탕! 마지막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서진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서진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누구도 은혜를 빚으로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간 이식 후 이혼 통보한 남편, 징역 3년 선고, 재개발 보상금 노린 계획적 범죄, 피해자, 재산 전액 회복. 서진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안아줬습니다. 언니 수고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야? 하은의 질문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지. 응?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며칠 후 서진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민석과 살던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의 빚. 그 빚은 나를 짓눌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자유야.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서진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거였습니다. 언니, 왜 요양보호사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 응? 진짜 은혜가 뭔지.
보여주고 싶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서진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드세요. 서진은 정성껏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아가씨 참 착하네.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은혜가 뭔지요. 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인정받는 보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서진을 찾았고 가족들은 서진을 신뢰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잘 모실게요. 서진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니, 이거 봐. 어느 날 서진은 하은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센터 사업 계획서. 요양센터? 응.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서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회복한 재산으로 시작할 거야. 5억 8천으로? 응. 엄마가 남긴 돈이잖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은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고마워. 같이 해줄래? 당연하지. 석 달 후 삼성 요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센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원장이 되었고 하은은 실무를 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삼성 요양센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원장님이 참 좋으시다면서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는 조금씩 입소문을 탔습니다. 정성스러운 돌봄, 따뜻한 마음씨. 사람들은 서진을 신뢰했고 센터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확장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서진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최서진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국립교도소 의무과입니다. 교도소요? 네. 박민석 씨 아시죠?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 상태가 안 좋아서요. 출소 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어서요. 혹시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이 물었습니다. 언니, 방금 뭐라고 했어? 민석 오빠가 출소한대. 뭐? 그럼 우리 센터로 온대. 언니 미쳤어? 왜 받아?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그럼, 하지만 환자는 환자야. 언니, 나는 요양보호사야. 환자를 돌보는 게 내 일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그냥 환자야. 한 달 후 민석이 센터에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3년의 수감 생활과 간 문제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환자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진 씨, 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민석을 다른 환자들처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주고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님,
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쉬세요.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센터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간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한부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잠깐만요. 네. 서진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민석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돌봐주셔서 제 일이니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네. 환자를 돌보는 건 제 직업입니다. 그뿐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응, 이미 끝난 일이야.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천만 원의 은혜. 그 빚은 이제 정말 끝났어. 나는 자유야. 일주일 후 서진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반겼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원장님 없으니 심심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계속 있을게요. 서진은 환자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신규 입소 상담 예약이 또 들어왔어. 그래, 좋네. 언니 요즘 완전 바빠질 거야. 바쁜 게 좋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해. 언니, 나는 나로 살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하은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고마워, 하은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은혜가 뭔지 알았어. 빚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걸 나눠주는 게 진짜 은혜야. 서진은 센터 앞에 섰습니다. 삼성 요양센터.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제 서진은 자유였습니다. 2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났고 5억 8천의 족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최서진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서진은 매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